예,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주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던 주제가 발마고로의 초기 영화, 발마고 초기 영화 장르, 그래서 몇 가지 장르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살펴본 게 뭐 있습니까? 저번 시간에 본 게 범죄 영화, 그죠? 모험 영화, 그 다음에 여성 영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범죄 영화로서는 스티브 웹스의 탐정 영화, 이런 그런 시리즈 쭉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 메이, 제작자이면서 감독인 조 메이 뭐 이런 영화들, 이런 거 저번 시간에 쭉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탐정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 영화, 모험 영화 시리즈들, 그 다음에 그 하리 피를 중심으로 해서 모험 영화, 그 다음에 여성 영화 이런 것들이 나타났죠. 마담 듀바리, 저번에 잠깐 봤었죠, 그죠? 마담 듀바리 이런 영화들, 이런 것을 좀 보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 표현주의에 나타나고 있는 타자는 알테리티 또는 알테리테트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낯선 것, 이질적인 것, das Fremde, Fremdheit, 이질적인, 독일어로 하면 Fremdheit, 이질적인 것, 이런 거, 낯선 것, 이질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타자에 관한 이런 공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말 공화국의 독일 초창기에 타자 또는 이질적인 관심은 바이말 공화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 얘기죠. 예를 들면 막스 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스 막이라는 사람이 타자라고 하는 영화를 1913년대에 만들었어요. 독일어로 하면 데어 안드레 이런 것입니다. 이 영화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상당히 탐정 영화로서 유명한 거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소재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타자는 베를린 지킬 박사 하이드를 보여주고 있고, 타자는 베를린 변호사인 할러스와 재판관 아놀디가 각각 같은 빌라의 다른 층에 살고 있음을 자막으로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알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놀디 집에서 저녁 모임이 있었는데, 이때 프랑스 역사가 이제 비평가인 이폴리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책의 한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정신분열 중에서 그 모임에 갑자기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어떤 사람이 책을, 그러니까 이 표현주의 영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책의 모티브죠. 책의 모티브. 이제 표현주의 영화는 초창기, 내가 아마 저번 시간에도 계속 그랬어요. 표현주의 영화에서는 초창기 영화로서 자율성, 아우토노미, 자율성을 영화가 자율성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문학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학의 서사 구조 형식 또는 얘기 방식을 초기의 표현주의 영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문학에서의 얘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소재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책을 제시하면서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 주제를 전개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탐정 영화 이런 데서는 영국의 탐정 소설 이런 것들을 원본으로서 많이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거 있고, 우리가 좀 뒤에 또 좀 이따 보게 될 칼리갈리 박사의 밀지 이런 데도 책의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독일 최초의 그런 흡혈귀 영화인 노스페라투 이런 데서 책의 모티브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화도 이런 아놀드 박사, 누굽니까? 이폴리트 텐너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있는 한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정신분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갑자기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정신분열적으로 이제 주제로 이렇게 쫙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같이 조금 볼까요? 1913년도 영화입니다.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데 아까 이폴리트 텐의 책에 있는 한 페이지를 보이면서 정신분열적인 내용인데, 이 책은 이 영화의 주제인 정신착란에 대한 문헌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책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할러스는
근데 이 영화에서 이렇게 할 때 정신 분석에 관해서 이제 우리한테 엄습하고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할라스라고 하는 사람, 할라스라는 것은 변호사예요. 변호사 상당히 이성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분열 이런 것은 자기하고는 상관없다. 자기는 그런데 뭐 이렇게 빠질 염려가 없다. 이런 데 상당히 부인을 해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다. 라고 하는데 이제 공교롭게 이 사람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진 이후에 아주 깊은 잠에 빠지는 이러한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떨어져서 이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고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 깨어났는데 그거는 이전에 말에 떨어지기 이전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영화의 제목이 데어 안드레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이에요. 영화 제목이 데어 안드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데어 안드레 타자라고 하는 겁니다. 타자로 깨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의 진정한 자아는 사라지게 되죠. 이른바 그 말에서 떨어진 낙상의 모티브로 작동을 인해서 이제 이전과 그 아까 얘기하고 있는 그 구성점 얘기했었죠. 이런 거는 구성점이 된다는 거죠. 아까 내가 구성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에서 떨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떨어지기 이전하고 떨어지기 이후하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지 않더라. 이건 완전히 바뀌는 거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주체하고 제2의 주체, 제2의 자아. 그 흔히 해서 알터 에고하고 원래의 자아하고 완전히 다르게 되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에 떨어지는 이런 것은 커다란 구성점이 이제 영화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데서 그의 진정한 자아는 사라지게 됩니다. 할롯의 제2의 자아는 베를린 지하세계에 들어가서 유곽을 방문하고 거기서 범죄자 디케르트와 함께 강도를 모의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유곽에 들어가고 강도 사건을 이제 모의하고 이 부분이 이제 탐정 영화의 그런 스토리 라인을 따르게 되는 거죠. 범행 장소는 공개했고도 할롯의 빌라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집을 제2의 자아가 할롯이라는 제2의 자아가 자기 자신의 집을 이렇게 뭡니까 강도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제2의 자가 봤었죠? 무슨 거기서 봤어요? 프라이드 학생. 프라이드 학생에 제2의 자아가 나왔잖아요. 그죠? 발두인과 그 거울자와 그런 게 나왔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런 제2의 자아, 타다성, 정신분열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하나의 그 주제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범행 도중에 그는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신문 도중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신문도에 할롯은 제2의 자아인 타자에 잠이 들었다가 다시 원래의 할롯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강도 사건에 할롯에게 가져간 그의 변호사는 그 강도 사건에 할롯에게 가져간 것을 부인하고 할롯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깨어났는데 깊은 잠에 있다가 우리에서 목류병 증세도 있을 수도 있고 깊은 잠을 자다가 깨어났는데 자기가 그 잠에서 행한 것, 범죄한 것 이런 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얘기를 합니다. 객수된 신문에서 할롯은 탈진되어 자기의 정신 분열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원래의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원래 자기 자아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옆에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이제 변호사인데 이 사람 직업이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범행에 가담했다 이런 데서 스스로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여자와의 사랑으로 그 병에서 회복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퀀스는 주체의 정신 분열이 치유할 수 있는 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이제 어떤 여성과의 사랑의 그 모티브가 들어오게 돼요. 사랑의 모티브에서 그 병에서 회복되고 이제 결혼하는 그 결혼의 모티브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후에 정신분열의 주체에서 치유할 수 있는 병으로 나타나면서 낙관주의적인 그런 면을 보이게 됩니다. 예, 뭐 이런 부분들, 이게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하나의 아까 얘기하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하는 전환점, 결혼의 모티브 이런 것도 하나의 전환점에 작용할 수 있겠죠. 타인에서 이 영화 데 안드레라고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막스막이라는 이 영화에서 주제화되고 있는 주체의 정신 분석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파울 베겐의 프라하의 대학생, Der Student von Prag,
1913년 같은 시대의 영화입니다. 이것도 1913년. 이 주인공 발두이나 오토 리페르트의 영화, 한 3년 뒤에 나타난 영화에 호몽클루스 영화가 있습니다. 호몽클루스. 게테의 파우스트 호몽클루스 신화가 나타나죠. 안드로이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인간. 이 관점. 우리가 조금 이따 뒤에 골렘이라는 영화를 볼 건데, 파울 베긴의 골렘이라는 영화를 볼 건데, 그것도 역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인간, 안드로이드 신화와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호몽클루스에는 이 호몽클루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자, 이런 관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이 시대에 누구든지 다가올 수 있는 두려움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정신분열은 이 시대에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은, 앞에 나오는 이런 영화와 좀 차이가 있죠. 타인은 정신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병이다. 제일 마지막에 회복되고 있죠. 치유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몽클루스인데 우리가 봤던 프라하의 대학생, 이런 영화에서는 치유할 수 있는 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신분열된 그런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주의 시각으로 조명함으로써 시대적으로 만연하게 된 주체의 분열에 대한 두드러진 불쾌감을 감추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사가 그 시대의 하나의 시대적 의미, 시대적 하나의 정신으로 굉장히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영화로 이제 주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 영화는 낙관주의적으로 묘사를 한다고 했다. 낙관주의로 묘사해서 그런 것과 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막스 막의 타인이 비록 파울 베겐의 프라하의 대학생과 그 다음에 골렘, 이것이 파울 베겐의 작품입니다. 골렘 또는 호몽클루스 유사하게 시대 현상으로서 타자서 강조하고 있을지라도 낙관주의적으로 보이는 그 자체가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발트 벤야민, 매체비학자죠. 발트 벤야민이 유명한 논문을 하나 썼는데 1935년, 36년 사이에 썼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른바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때죠. 망명생활. 발트 벤야민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히틀러 정권이 1933년에 히틀러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주로 자기의 그런 망명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내다가 1940년 그 언저리에 미국으로 아도르노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적인 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도르노의 그런 주선으로, 아도르노는 미리 미국으로 망명 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하는 중에 그 프랑스와 스페인이 국경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약을 먹고 자살을 하게 돼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발트 벤야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썼어요. 글을 많이 썼어요. 글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의 글의 특징은 항상 단편적입니다. 짤막짤막한 글들이, 아주 긴 이런 글들 없어요. 짤막짤막한 글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이제 피난 생활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망명 생활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지긋하게 아주 깊숙하게 아주 깊은 생각을 해서 계속 이어지는 이런 글을 쓸 수 없었던 그런 처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부제가 좋습니다. 유명한 그런 논문 하나 썼는데, 논문 이름이 기술적 재생산 시대에서의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Das Kunstwerk ist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Lehrproduzierbarkeit,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술적 재생산 시대에서의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 여기서 빠르짐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영화의 충격 효과 그런 뜻이죠. 그 쇼 에펙트, 충격 효과, 쇼 에펙트, 이런 데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한 것처럼 바이마르 공원에서의 영화도 관객에게 끊임없이 충격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점은 먼 나라, 바다, 대도시에서 위험의 만남, 갑작스러운 범죄나 폭력, 그리고 보호받는 현실에서의 낯선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위협적인 것이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는 것과 대립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발트 베냐민 얘기했어요. 영화적 충격 효과라는 것은 어떤 몽타주 기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충격 효과적 관점이 주제론적으로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기 영화에서 외부에서 나타나 내부의 질서를 교란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인물들이 초기에 많이 나타나죠. 괴물, 흡혈귀, 노스페라토처럼 괴물, 골렘,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 아까 타자, 이런 것들, 인조인간, 이런 것들이 초기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에 영화, 독일의 초창기 영화하고 바이마르 공화국 초기 영화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은 칼리갈리 박사의 밀시라 둘 수 있죠. 1920년 2월에 처음 상영된 로베르트 비네의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 이 표현의 영화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칼리갈리 박사라는 현상 속에서 낯선 것들이 막 나타나는 가설극장, 이 사람은 가설 소극장의 소유자이고 마술사입니다. 그리고 석스 프로그램의 시적, 케자라고 하는 시적 중에서 목류병적 영매의 전시물처럼 이 영화에서도 다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인물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어떤 영매를 살아나게 하는 생기를 불어넣는 이런 관점에서 이 사람은 마술사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칼리갈리 자신의 매체물이 그렇다면 1915년에 시네마토그래프 소유한 자들은 임시적인 노상천막의 대목장에서 그들의 매체인 영화 영상을 신실하게 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칼리갈리 박사도 마찬가지인데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에 보면은 사람들이 천막에 칼리갈리 박사가 쳐놓은 커다란 천막 속으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하죠. 물론 입장료를 받고 들어오게 합니다. 영화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들어오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죠.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영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시물이죠. 보여주면서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관객에게, 천막 속에 관객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거는 유명한 영화인데 혹시 안 본 사람 있습니까?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 안 본 사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안 본 사람,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 안 본 사람. 제법 되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Das Kabinett des Dr. 칼리갈리. 이 영화는 표현주의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이면서도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가 상당히 많은데 많은 것 중에 만약에 한 작, 내가 초창기 영화부터 지금 표현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영화를 지금 여러분들 많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제목도 있고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한 편을 골라라. 한 편을. 그럼 이 작품을 고릅니다. 아마 대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표현주의 영화의 대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영화가 이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건 앞에 부분을 요거 유명한 거죠. 우리 주위에 영혼들이 유령들이 둘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There are spirits everywhere. They are all around us. They have driven me from health and home.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부분만 잠깐 앞부분, 뒷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앉아서 영화 시작 때 책의 모티브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난 좀 무서운 소복 입은 여자가 마치 유령처럼 앞에 걸어가고 있어요. 전부 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죠. 세 사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 약혼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허공에 보고 그래 조금 무섭겠죠. 그런 식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녀와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국 뭐가 됩니까? 이 영화의 화자가 돼요. 화자, 얘기꾼이 됩니다. 그죠? 얘기꾼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봐야 할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이라는 내용이 된다. 그죠? 제일 마지막에도 이 사람 화자가 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인 얘기 틀은 얘기 속의 이 얘기.
얘기 속에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 칼리갈리 박사의 일식. 근데 이제 좀 시작할 때 책의 모티브가 등장하여 책 속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동 장날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부분에 왜 이 영화가 그리고 이 영화는 왜 대표적이냐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조금은 배경 이런 무대 장면 이런 것들이 그 당시 표현주의 미술 회화, 원래 표현주의는 회화에서 나온 건데 이런 회화적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왜곡된 그런 현실, 그래서 대각선, 그 다음에 실루엣 같은 이미지, 그 다음에 흑백의 명암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는 이런 관점들, 이런 것들이 표현주의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리갈 박사가 등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얘기가 진행되는데 이 사람 얘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책의 모티브를 통해서 이 사람도 책을 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장날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구경을 나왔어요. 칼리갈 박사도 역시 자기의 그런 천막 속에 사람들을 모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전시물, 이제 영화관이라면 이제 영화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같은 전시물을 소개를 하고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목류병자, 계작, 이 목류병의 모티브, 아까도 깊은 잠에 빠진 거 있잖아요. 이 깊은 잠의 모티브하고 정신분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꿈 이런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 이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관계. 요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역시 탐정 영화와 같은 그러한 구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제 죽게 되고 계자를 깨우라 그러는데 사람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영안에 들이죠. 이 사람이 이제 계자를 자기 조수인 영매 깊은 잠에 일어나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깨어납니다. 깨어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깨어나는데 예언을 하게 되죠. 예언. 모든 것에 이 사람이 얘기한다. 예언을 하게 되는데 물어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까 이제 대목장에 가자, 구경하러 가자라고 하는 그 두 명의 친구와 얘기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왜냐면 미래를 모든 걸 얘기해준다 그러니까. 근데 당신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돼요. 여기 두 사람이죠. 자, 보세요. 아주 얼마나 오래 살까 그러니까. 매일 새벽까지 산다 그러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새벽에 그 사람 죽습니다. 실제가 아니고 영화 속에 죽어요. 그렇게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자연사였던 어떤 죽음이 당하니까 하여튼 사람이 죽은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수사관들이 경찰이 투입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탐정 영화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수사를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케자라고 케자를 움직인 사람이 그 칼리갈리 박사죠. 그 칼리갈리 박사를 수사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타나고 이 케자르는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 도피하는 과정이 상당히 유명한 표현주의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것들이 이제 표현주의적인 해화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수사관들이 이제 와서 수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살인사건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이 케자라고 그 연관이 있는지에 관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주의 이미지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이 케자르가 또 다른 한 여자를, 이 사람들 곧 결혼할 신부인데, 이제 이 여자를 납치하는 장면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여자, 역시 꽃무늬 모티브보다 굉장히 연관되고 있어요. 자고 있는 여자를 업고 둘러매고 도피하는 장면인데, 이거 상당히 유명한, 특히 영화 포스터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 도피하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 잠깐 볼까요? 요런 부분이에요, 요 부분. 아까 조금 전에 잠깐 봤었죠? 도피하는 과정. 여기 지금, 이 케자르가 도망가는 장면이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대각선 구도로 이루어져. 그냥 표현주의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이런 그 시각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화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그 표현주의 영화 보면 이 대각선 장면들 상당히 많아요. 굴곡진 거, 비스듬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표현주의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묘사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도망가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다시 이건 책의 모티브가 나타나고, 이제 칼리갈리 박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책의 모티브로 돼서 나타납니다. 여기죠. 1093년 중세 시대입니다. 칼리갈리 수도성은 이탈리아 북부 마을의 케자르라고 하는 목련병자와 함께 갔다라고 하는 거죠. 1093년이면은 이 영화가 1920년이니까 뭐 거의 1000년 전의 얘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 넣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얘기 구도가 어떤 두 사람이 화자가 자기와의 그런 신부,
피앙세와의 신부에 관한 얘기를 사람들에게 자기 또 다른 사람 친구에게 얘기해주는 형식으로 돼 있죠, 그죠? 하면서 그 칼리갈리 박사와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책의 모티브인데 두 가지 유형의 책의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경험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책의 모티브가 하나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 살인 사건을 탐구하다 보니까 정신분자의 내역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조금 전에 보았던 이런 관점입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문헌들, 칼리갈리 박사의 문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유형의 그래서 책을 자꾸 뒤지면서 my diary 어떤 뭐 사례와 기록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이 지금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가 라고 하는 물론 시대적 현상이죠. 표현주의자라고 그 시대 현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정신착란 그다음에 뭐 목욕법 현상 주체의 분열 현실된 왜곡 그다음에 의식의 위기 언어의 위기 뭐 이런 것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게 서사의 전개, 서사 구조가 책의 형식에서 비롯왔다라는 거,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여기 보고 다시 이제 우리 책으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이제 칼리갈리 박사 마법사 나타나고 뭐 물리학, 화학, 강화로 설명서 이런 과정에 마법, 특화되지 않는 것의 검은 예술 이런 것 같은 창조에 연관시킨 것 이런 거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칼리갈리 미스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음 같은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유령들이 다 도취해 그들이 우리 주위에 몰려 있다. 1920년에 이 영화 자체가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 헛개배갖고 유령처럼 나타나고 있다라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칼리갈리 박사는 살인 의도를 지닌 마법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방정신병원의 원장입니다. 제일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볼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영화의 탐정 수술 구도로 인해서 칼리갈리는 또 다른 자아의 체형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왜곡된 하자를 보여주고 있는 또는 정신병자로서의 그 하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보여준 것이 그 자아의 분열 아까 우리가 타자에서도 보았듯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모성과 이중성의 원칙, 그죠? 환각과 같은 현실 이런 것을 이제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내부와 외부의 차이, 그러니까 정신병 의사이면서 살인자, 그 간격에 마치 영화관의 간격처럼 여기도록 현혹시키는 흥행자 역할, 내부와 외부의 차이,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 의사와 환자의 차이, 시민과 괴물의 차이, 이런 차이점이 별로 없어지는 이런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정신병원에서의 그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파우스 박사, 파우스 칼리갈리 박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헌성의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의 동료, 정신병의 동료도 계속 책을 통해서 이 현상을 규명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표현적 회화를, 표현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칼리그라 박사가 제일 처음에 흥행사인데 대목장에 사람들 모으고 아까 그 영매 캐자는 영매를 죽은 깊은 장에 빠진 죽은 것처럼 깊은 장에 빠진 사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소생시키는 이 사람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나중에 정신 착란자로서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고 취급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신병 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어? 그러니까 정신 착란자로서 그런 환자인 신분으로 계속 이해되고 있다가 관객에게 이해되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 장면 이제 원장이죠. 정신병 원장으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원장이 자체가 정신 착란자로 이렇게 이제 여겨져 가지고 예. 환자의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아까 얘기한 화자, 처음에 시작했던 화자가 마지막 장면에 다시 나타나서 이 얘기를 끝맺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끌어내 이제 칼리갈라에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면서 쭉 아까 이제 이 얘기하는 영화 전체 서사를 얘기하다가 나중에 원장이 나중에 보니까 미치광이더라, 정신병자더라. 그래서 이제 묶여서 다시 이제 정신 그런 어떤 곳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친구한테 계속 얘기해주고 끝까지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마지막 장면이에요. 정신병자들 계속 보여주고 있죠. 정신병자들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서 네. 이 전체 주제가 뭡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것이 뭐가 되죠? 광기, 정신착란. 이 시대, 자기가 살고 있는 표현주의 시대의 사람들이 1920년 그 전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거의 광기가 지배하는 정신착란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이제 이 사람들 시대적 의미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리갈라 박사의 미실 같은 걸 통해서.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의적이고 다중적인 한 인물이 최소한도 몇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흥행사, 그죠? 대목장이 흥행사, 또 마술사, 마법사,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뭐가 되죠? 정신착란자, 의사, 정신사, 의사,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몇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1인 다중적인, 그러니까 다중인격체로서의 역할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분열된 주체의 분열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것들,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들, 여기 앞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얘기하는 것들, 왜곡된 정면, 표현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왜곡된 정면 또는 편집강적인 세계, 복잡한 작은 골목, 미로와 같은 길, 복도, 뭐 이런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낭만주의 공포소설처럼 사건의 현장은 일반적으로 인간과 연관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 판톰 같은 현상들, 환영, 그 다음에 어두운 그림자 같은 이러한 존재,
낯설고 헛개비 같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 같은 이러한 것들, 이러한 주제는 프리츠랑의 이 칼리갈리 박사 이외에도 계속 연관되고 있습니다. 칼리갈리 박사 이외에도 그 프리츠랑의 또 다른 영화, 그 피곤한 죽음 뭐 이런 데서도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죽음, 독일어의 주제는 데어 뮤데 토트 1921년이에요. 칼리갈리 박사보다 1년 뒤에 나온 영화인데 예. 죽음의 모티브가 이 시대에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죽음의 모티브, 정신분열이 심화되면 죽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죽음의 모티브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그 죽음조차도 피곤한 그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죽음조차도 피곤하다라는 비유적인 그런 관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아마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영화를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무대가 이제 저승세계, 죽음이 전체가 주제고 내용도 죽음으로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승세계를 이제 무대로 환상 속에서 젊은 가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상 속의 젊은 가부가 요절한 그녀의 애인 대보 같은 죽음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이 세계로 들어옵니다. 카메라를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드는 스튜디오 세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관점은 무대 세트에서 의상에 이르기까지 또는 무대 배경에서 소도에 이르기까지 조명에서 카메라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관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 죽음의 피곤한 죽음, 다시 말해 건축설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이 표현된 영화가 이제 건축적인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이 피곤한 죽음 이런 것들은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곤한 죽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이 피곤함에서 특징적인 것이 그 현실은 이성과 저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구분 짓는 이러한 구분을 커다란 그 장벽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아니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그런 경계로서 경계의 모티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피곤한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피곤한 죽음, 하여튼 지금 이번 주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것 같은데, 주제가 타작, 낯선 것, 이질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주제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만.